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발부나 기각 모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인사 압력 의혹 등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합니다. 야권은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답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스웨덴 실무 협상을 통해 북미 간 대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월 말 정상회담까지는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추가 협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3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최종 제시했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기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인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실시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을 투입해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나왔는데 현장 분위기 당시 어땠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기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당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었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본수 특수 1부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루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모두 혐의가 방대한 만큼 법정 공방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는 6시간 정도 걸렸었고 박 전 처장은 지난번에 약 5시간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오늘 신문이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은 각각 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핵심 쟁점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우 지난해 임 전 차장과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불렸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과 전범기업 측 김앤장 소속 변호자를 만나 판결 방향을 직접 제시한다든가, 해외 파견 판사를 늘려달라고 외교부에 민원을 넣고 법관 불이익 문건에 직접 부의 표시를 한 정황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면서 공모 관계를 끊고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주거가 안정적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을 수차례 기각하면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구속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무방하게 폭풍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손혜원 의원은 목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서 책임자를 단죄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받은 법관들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낸 것을 두고 답답하다면서 사법부가 이번 구속영장 발부부터라도 다시 법과 원칙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실은 규명돼야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이나 여론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여당과는 결이 다른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방탄법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농단 척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세우는 걸 포기하는 것이라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연일 새로운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인이 직접 목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군요. 네, 손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의혹의 중심지인 목포 구도심 나전 7기 박물관 건립예정부지에서 직접 투기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정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건데 남편명의재단이 매입한 건물 등의 처리 방향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손 의원이 탈당한 만큼 당원 당규에 따라 조만간 최고위원회에서 서울 마포울 지역을 사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를 방문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제히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이 탈당했다고 민주당이 모른 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략적 이용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뭉개고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여당이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 2월 임시국회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 역시 민주당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월 임시국회에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 접촉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서 좋은 이정표가 될 거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한 뒤 가진 문답 시간. 지난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hen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we made further progress not only in the discussions that he had with the president. 이어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 접촉에서는 좀 더 진전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보다 정교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A set of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Sweden over the weekend have now wrapped up.
Again, a little bit more progress.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며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건데 낙관론만은 이어갔습니다. I believe that the end of February we'll have another good marker along the way.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의 압박 작전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에 나오게 만들었다며 유엔의 제재 역할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민간 부문 투자가 쏟아질 거라며 청사진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첫걸음을 뗀 북미 실무 협상을 긍정 평가했지만 다음 달 2차 정상회담까지 접점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4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18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퍼스트 스텝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대북 인도 지원 4곳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엔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위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제재 면제 승인 건수는 총 6건으로 늘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해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최후 통첩을 했고요. 우리는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면서 입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자, 일단 총액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10억 달러 이게 최종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마지막 카드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협상을 시작할 때 처음 제시한 액수는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협상 과정에서 14억 달러, 그다음엔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면서 10억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 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조 1,300억 원입니다. 지난해 분담금이 9,602억 원이니까 15%가량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 정도 인상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또 국민 설득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우리 측은 최종적으로 1조 원은 넘지 않는 9,999억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냐 1조 원 이하냐 이건데 딱 떨어지는 그 뭐 상징적인 액수다. 이것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액수만 문제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문제입니다. 예. 미국 측이 10억 달러와 함께 제시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새롭게 협상을 하자는 건데요. 협정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맺으려는 협정은 10번째 협정입니다.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지난해 마감되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10차 협정을 맺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한미 양측 담당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려 10차례나 직접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외교 소식통은 이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또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올리려고 시도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상당히 현재는 입장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뭐 비용 분담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군 감축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거나 또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은 미국이 우리와 북측을 향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협상이 지연되게 되면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인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기진의 건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협정 타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예산 집행도 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측이 협정이 지연돼서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근로자 무급 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부처인 국방부는 물론이고 주한 미군 사령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통화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협상은 현재 고위급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미국이 남측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 흐름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오늘 정세 해설 기사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문제를 걸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돼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한 경제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공판이 방금 시작됐습니다. 체육계 전체로 퍼지고 있는 성폭력 파문이 이번에는 여자 축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이 조재범 전 코치의 오늘 항소심 공판, 현재 그 폭행 혐의만 적용이 된 거죠? 네, 공판은 방금 시작됐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도착했고 호송차에서 내려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가 4년 동안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해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예정대로 항소심 선고 기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미 휴대전화 분석과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심석희 선수를 불러 4번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요, 여자 축구에서도 성폭력 사실이 확인됐는데 여러 번의 성추행 전력이 있는 지도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실업축구 한국수력원자력팀의 A 감독이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이유가 소속 선수를 여러 번 성추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A 감독이 예전에 16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을 맡았던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협회 여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겁니다. A 감독은 이 사실을 숨기고 이듬해 창단한 한국수력원자력 감독 공모에 신청했고요. 2016년 3월 사령탑으로 취임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당시 외부기관에 A 감독의 신용평가를 의뢰했는데 성희롱 전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변호사와 심리상담 전문가, 여자축구연맹 사무국장 등 여성 3명으로 구성된 긴급조사팀이 오늘 한수원이 전지훈련 중인 제주도로 급파됐습니다. 선수단 면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검찰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경기도 용인시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데 이어서 추가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조만간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어제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시도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장 가동 조정, 또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 기술로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첫 실험이 이번 주 금요일 서해에서 이루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내일 모레 실험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공강우 실험,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인공강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강우량을 늘리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실험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실험은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 서해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가 참여해서 인공강우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큰 실험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번 합동 실험에는 기상 항공기, 선박, 그리고 이동식 관측 차량과 도시 대기 측정망 등 기상 장비와 환경 장비가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우선 기상 장비를 활용해서 기온과 바람 등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해서 실험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습니다. 이어 기상 항공기가 구름 속의 비의 씨앗인 요도와 은을 살포하면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 레이더를 활용해서 인공강우 발생 효과를 분석합니다. 이어 기상관측선이 해안과 바다 상공의 기상을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과 후에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측해서 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관심은 이런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 최악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실험 어제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조하면서 인공강우를 언급하며 급히 준비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은 선진국 대비 73% 수준, 성공률도 40%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이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공강우에는 재료가 되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대체로 맑거나 안개 낀 날이 많아 비를 내려서 미세먼지를 줄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줄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한 뒤 적합한 조건에서 쓸 수 있는 옵션 정도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의 하나로, 선택지의 하나로 기술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다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신선하더라. 어제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중국 생태환경국장이 한 말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다. 서울 공기는 서울 탓이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영향이 없을까요? 국가 온실가스 개선 전문가 우정헌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서울 공기를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던데 한국의 공기가 신선하더라. 어제 이 발언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공기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중국의 오염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국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을 좀 짚어보면 중국의 공기질이 40% 정도 좋아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건 맞습니까? 공기질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국이 오염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그 공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절대량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요. 서울 공기하고 베이징 공기를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공기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적어도 지금 보면 우리보다 한
두세 배 정도의 악화된 공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네. 개선돼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 공기질의 악화를 일으키는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0배에서 한 80배 이상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공기 중으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는 중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요. 그것이 이제 20배에서 2차적으로 많게는 우리나라 80배까지요? 넘어오는 거죠. 네, 한 20배에서 80배 정도까지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사실 중국은 지금 서울의 공기는 서울 탓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바람의 방향부터 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일단 뭐 편서풍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요 근래 상황을 보시면 네. 북풍 계열로 바꿔서 한파가 오면 우리가 공기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면서 서풍 계열로 바뀌면 중국에서 먼지들이 넘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큰 미세먼지 고농도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겠지만 지속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근거로 들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배출량의 규모하고 예. 우리의 위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것만 봐도 충분히 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 위성 데이터나 아니면 그 대기 오염을 모델링할 수 있는 수학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예. 것들에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나오고요. 예. 그리고 고농도 일대 중국의 영향이 큰 케이스들이 굉장히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중국도 사실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의 내부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 돌린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많이 껄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책임의 영역으로 이제 논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 과학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게 과학적인 문제에서 이제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신데요. 그렇다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LTP라는 한중일 그 국가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서로 간의 영향을 잘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 각국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이제 우리 자국을 국민을 위해서 배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줄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 그리고 논의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고 예.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나 그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냈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전수해 준다든지 우리가 이제 같이 상호 협력을 한다든지 이미 이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환경부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한중 협력은 뭐 시행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공무원 분들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인 뭐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 같은 거를 지금 좀 꺼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자료가 제출이 되고 뭐 사실 그 과학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논문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상황들 또는 뭐 책임에 대한 어떤 기여율 같은 것들의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이런 협력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돌아가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상청이 내일 모레 인공강우를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없애겠다 이 실험을 좀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이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적으로 그 인공강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네. 자연적인 현상들을 인간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오 엔지니어링적인 솔루션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실험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어떤 솔루션으로서 이게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국민적인 관심은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네. 미세먼지를 위해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것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크게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일단 인공강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넘어오고 있는 또는 존재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인공강우라는 것이 내리려면 상당히 많은 수증기가 존재해야 되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응결핵이 존재해야 하는데 예.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중국에서 넘어오든 아니면 자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던 간에 그 위치에 적절한 양의 많은 양의 수증기와 적절한 양의 응결핵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수증기가 많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항상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두 번째는 응결핵이 적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응결핵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응결핵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강우가 잘 내리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강우라는 것이 수증기가 응결핵 위에 많이 붙어가지고 무거워져야 내리는데 예. 이게 응결핵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 수증기가 붙어야 되는 그 핵 자체가 너무 많이 분산돼 버려가지고 오히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연구할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솔루션 당장 무슨 뭔가를 막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러면 국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미세먼지의 전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서 배출을 줄여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뭐 국가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농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이나 계속 고농도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때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네. 미세먼지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중국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농도가 이 외부에서 다 개선되기 전까지의 어떤 시간들, 그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간에 예. 그 사이의 시간들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책의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이 며칠간 계속되는 이런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실내 공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 많은 분들이 실내로 피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세먼지의 외부 농도가 높으면 실내 공간의 농도도 높고요. 일반적으로 외부 대기보다 실내가 공기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실내 공기를 잘 관리하느냐. 실내 공기가 중요한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공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내 공간마다의 개별적인 공기 컨트롤을 잘 하는 부분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어서 실내 공기를 좋게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실내 공기는 일단은 주거, 상업 그리고 공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주거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기 정화기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외부 공기가 좋은 경우에는 이제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 시설이 큰 경우에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공조 시설에 에어 퓨리파이어 같은 공기 정화기 같은 것들을 예. 큰 규모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지금 스크린 도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막아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의 공기 정화를 잘 하는 것 이런 등등이 기본적인 우리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차피 외출을 자제해야 되니까 실내 공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시야도 흐릴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미세먼지하고 한파와의 연관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또 미세먼지가 풍속과 반비례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농도는 배출에 비례하고 바람의 풍속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배출이 굉장히 높은 중국에서 편서풍이 넘어와서 우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파가 온다는 것은 이 북쪽의 시베리아나 아니면 북극 쪽에서 공기가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편서풍에 의한 오염된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북풍이 불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배출과 풍향으로 따졌을 때도 이것이 이제 농도가 굉장히 깨끗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풍속이 강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풍속은 오염 물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두 가지 효과가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보다가 이게 따뜻해진다는 것은 이제 북풍이 물러나고 편서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예. 중국 쪽에서 누적된 어떤 오염된 공기가 다시 넘어오기 시작하고 예. 굉장히 큰 에피소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미세먼지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사회적 지혜를 좀 잘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정원 건국대 융합인지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지역 목포. 어제 한국당 지도부에 이어서 오늘은 손혜원 의원이 직접 내려갑니다.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언급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공개 안 한다. 이렇게 했던 반전의 빅카드. 혹시 언급이 될까요? 정치권 이슈. 오늘은 민주당 박범계, 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